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탈달러화에 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달러화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간에는 이제 탈달러화가 되면 뭐 세계 경제가 뭐 긍정적으로 흐르네, 부정적으로 흐르네, 아니면 뭐 우리는 미국을 추종해야 되네, 중국은 뭐 반중해야 되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분법 논리를, 흑백 논리를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고 선입견을 분명히 버려야 돼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같은 경우는 2018년 정도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다가오는 세상은 그런 거를 좀 버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생존을 하기 위해선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구독자 중에 이제 한 분이, 너울파도님이, 중국이 회토류를 위에나와 브릭스 공동 통화로 수출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틀어쥐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국가들은 오일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에 있는 뭐 브라질이라든가 추후에 이제 멕시코도 거기 추가되기로 돼 있는데, 그들은 가금류나 곡식에 관해서, 천연자원에 관해서 틀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탈달러화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공동체로 연합을 구성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탈달러화는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달러 이외에 통화로만 거래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지면 달러 패권은 확 흔들리겠네요 라고 직관적으로 잘 눈치껏 잘 보셔가지고 잘 글을 써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달러 이외에 통화로만 거래하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뭐 위안이 무슨 뭐 기축이냐, 위안이 기축이 아니죠. 위안이 기축이 아닌데, 중요한 건 위안 외에 루블이라든가 루피라든가, 여기 뭐 위에나 브릭스 공동통화라고 하는데, 브릭스가 만약에 공동통화로 선언해서 만약에 나가면 이 여파는 203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30년 정도면 탈달러화가 거의 100% 진행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도 달러가 빠져있는 공백을, 그 공극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30년 어느 순간, 넘어가는 순간에 비트코인이 6대 기축통화 6번째 자리에 들어가면서 많은 아마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서부터 그때까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하자원, 에너지, 곡물자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이 축에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위프트 1.0이 아니라 스위프트 2.0이 명확하게 이미 자리를 잡아 있는 현재 상황이고,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소송의 진위, 승소와 패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차원은 뛰어넘은 프로젝트라, 2023년 4월 22일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매하는 마켓플레이스 출범, 텍사스 시작으로 다른 주로 상품 확대. SEC는 미국에서 지금도 막 그러고 있는데, 왈가왈부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마이엘 리스팅이라는 이 플랫폼이 부동산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 커머스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로 미국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곳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4월 21일을 주기로 해서 텍사스에서는 이게 오픈되고, 그 다음에 일부 주에서는, 다른 타 주에서는 6월 달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 주로 확장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했던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지금 그래서 업비트도 제가 보니까 6시에 뭐 다시 오픈한다 했는데 7시로 미뤄졌어요. 뭐 어쨌건 뭐
또다시 알트코인 같다 이제 장난질이 있겠지만 금리 발표가 명확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건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공부가 확실히 끝나신 분들은 확신을 갖고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엘 리스팅을 보면 암호화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카테고리가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암호화로 변환한다. 뭐 이렇게 이걸로 변환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죠. 또 하나 제가 진짜 예전서부터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그리고 특정 국가들은 인구의 확장, 그리고 평균 연령이 어리다. 그런 국가들이 향후의 GDP, GNP를 오히려 G7에 있는 선진국들보다 더 가파르게 올려나갈 확률이 높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세계 인구 지도 1대 변화, 80억 돌파, 인도 1위, 일본은 고령화, 한국은 저출산. 한국은 참고로 2027년부터 고령화 국가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0.78 세계 최저 출산율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산자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 파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공식화되어 있는 기정사실이고 어쨌든 뭐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주장했던 바가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저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뭐 나와 있는 거대로 중국과 인도 뭐 지금 현재 인구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아마 아실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구독자님 중에 상거래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이 와서 쇼핑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GDP, GNP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 인도네시아 국가도. 그러니까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돈을 쓰겠죠. 뭐 비싼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사가겠죠.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단 중요한 건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뭐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들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좀 확장성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트루 ESD 사용 급증, 바이낸스, 비트코인 거래에서 50% 비중.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트론을 되게 허접하게 보고 BTT도 업비트에서 볼륨이 아마 가장 적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저스틴선이라는 인물을 싫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 코인도 되게 위험하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SEC에 증권이라고 이제 혐의를 부여받아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이 있는 와중에 이 트론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확장됐다. 이 의미를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확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USDT도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발행량이 지금 현재 그러면 트론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늘어나고 USDT가 많이 늘어난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자 중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USDC는 전통적으로 미국이죠. 자, 이 의미는 2023년 장세에 관해서 이미 얘기해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도 장세가 될 거라고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창수시 공무원, 국유기업 직원 급여 디지털 위엔화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엄청 깊은 거죠. 명목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위엔화로 지급한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근데 기사 말미에 이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국이 디지털 위엔화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사용 규모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명목 화폐 비율이 더 많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명목 화폐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거고 발행량은 감소시키고 오히려 CBDC 발행량은 늘려나가는 이 디커플링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위엔화뿐만 아니라 달러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그런 식의 시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회가 되면 말 그대로 감시하기 훨씬 쉬운 거죠. 세금 매기기도 훨씬 쉽고. 근데 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중국의 디지털 위엔화는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통해서 유통을 시켜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말장난을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장난인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유통을 시키죠. 네.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가 한국은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아마 유통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인이나 뭐 카카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될 확률이 이제 상당히 높고 보시면 2016년에 인민폐 중국 위엔화 10.92%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랬었는데 SDR 통화바스켓에 2022년에 12.92%로 늘려놨었어요. IMF 통화바스켓에. 근데 타 국가 통화 같은 경우는 비율을 오히려 다 줄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G7에 있는 국가들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뭐 여러 개 파운드화나 뭐 여러 개 통화들은 사실 비율을 다 줄여놨던 상황이었어요. 어쨌건 뭐 IMF에서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그게 아마 가시적으로 계속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위엔화의 기축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명목 화폐의 주도권을 잡았던 달러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엔화라든가 그런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명목 화폐 시스템의 붕괴와 파괴를 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극을 만들어 놓고 빈 공간에 가상자산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 그걸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2000년도에 달러는 45%, 2005년에 44%, 2010년에 41.9%, 2015년에 41.73%. 점진적으로 IMF 커런시 바스켓에서 달러 비율을 축소를 시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에 이랬는데 2030년이 가면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IMF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2016년을 기점으로 여기는 2015년이라 나와 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위엔화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엔화도 2000년 15, 11 잠시 늘었다가 확 줄여놔요. 8.33으로. 파운드화도 11, 11, 9.4, 8.09. 자, 유로화는 잠시 2010년에 확 늘렸다가 지금 아마 2022년에 좀 줄여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건 지금 큰 프레임상에서 달러와의 그림은 이미 2000년부터 IMF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는 그려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여기 중심에 있는 거는 물론 스위프트 2.0이고 그리고 무디스가 미국 지역의 11개 뭐 신용등급 강등 지역은행에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저축은행. 한국을 따지면 뭐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거?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노출돼서 이 여파가 오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거야. 지금 뭐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이런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이 다 비슷해요.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저축은행부터 이제 전통금융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 이제 상위 그룹에 있는 금융권까지 가진 않았죠. 이런 와중에 보세요. 이걸 한번 매칭을 한번 제가 일부러 시켜봤거든요. 저축은행이나 전통금융은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자 애플이 아이폰 예금 출시, 뱅크런 긴장. 이거는 뭘 뜻할까요? 이건 이미 확정이에요. 전통금융의 파괴와 이 플랫폼, 그러니까 웨어러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생산해내는 어떻게 보면은 애플사가 이 금융업에 손댄 적이 없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엄청 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칭시켜 보면 거기에 이제 정답이 있고 아이폰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BTC와 이더리움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나? 뉴스에는 아직 나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애플페이, 애플페이에 과연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카카오페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참고로 카카오에 보면 그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는데 클립에 보면은 클레이 코인에 관련한 거 말고 이더리움에 관한 사항이 사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테라에 관해서 아직까지 명확성이 나오지 않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미 SEC 증권 사기 혐의 소송 근거 없어. 권동 변호사가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데 만약에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별이 나면 근데 더 이상 예, 도망자의 낙인은 찍히지 않겠죠. 물론 신현성과 권도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얼굴 마담일 뿐이고 사실 진짜 비하인드에는 거대 금융 세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데가 공개되어 있는 데고 공중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딱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코인 시장이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인물들. FTX 파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이것도 사실은 우연의 일치로 그냥 어떻게 해서 이게 불거진 게 아니라 저는 다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만의 로드맵에 의해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어쨌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큰 수익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래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뭐 크립토, 뭐 파생 상품, 여기에 파생 상품 거래를 개설했다.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비트렉스는 4월 말에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거래를 그만하기로 돼 있고 코인베이스는 버뮤다에다가 라이센스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명확한 규제안이 안 나오면 우린 떠나겠다라고 이미 공시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미니 거래소가 파생 상품 거래를 실시를 했어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될지. SEC는 연극을 한다는 거를 이들은 알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밀어붙인다. 자, 윙클보스 형제가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법 정무위원회 통과 눈앞 어떤 내용 담겼나 이런 내용이 4월 23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뭐 명확한 어떤 그 제도권 수용에 관한 법률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라고 인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ETH 샤펠라 뭐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실시되기 전에 많은 뭐 인플루언서들, 많은 뭐 누리꾼들이 뭐 이게 진행되면은 폭락이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언스테이킹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서 안정권으로 들어가 있는 현재 이더리움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많이 계속 늘어났죠. 4월 달까지도 여기서 이렇게 확 줄어야지 이게 그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가 가장 주도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리도랑 해서 근데 이제 크라켄에서 훅 많이 빠졌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퍼센티를 봤을 때는 어쨌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기료 인상 지연의 벼랑 끝 한전체 내년에 뭐 한도초가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전기료를 얼마나 많이 올리려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뉴스를 내보낼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거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릴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아무리 원자력 발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아니면은 뭐 사우디에서 오일을 사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같이 강경하게 에너지 패권에 관해서 더 힘을 준다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건데 에너지의 무기화. 자, 여기다가 식량 자원의 무기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 엘니뇨 현상이 2023년 지금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곡물을 빼내고 있는 주요 지역에서 지금 가뭄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브릭스가 에너지의 무기화를 발표할지도 몰라요. 우리 달러 거래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가정한 건데 거기다가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오페크 플러스. 예, 러시아가 연합하면서 오페크 플러스에서 우리 달러 거래 안 해. 위에나나 루블하나 또 다른 제3의 통화로 거래하자. 달러 배제한다. 라고 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23년, 2024년 쭉쭉쭉쭉 가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전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미국은 경찰 국가에서 한 발 물러나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한 발 나와서 중국이 경찰 국가 선언을 하려고 하고 입김을 불어 넣으려고 하는 현재 시점입니다. 아직 공중파에 얘기가 안 나왔지만 바로 그러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좀 민감하게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건 모든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8달러화와 미국의 후퇴, 중국의 부상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 그리고 중국의 입김이 세지는데 중국 주도의 상승장이 같이 메커니즘적으로 엮여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 USD나 USDT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거고. 그래서 뭐 중국이 50개로 뭐 분열된다, 파괴된다, 뭐 중국 그림자 금융이 어쩌네, 중국 뭐 부동산으로부터 뭐 경기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전 세계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1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식의 뉴스를 보고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죠. 프레임을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이 분석이라는 거는 일관성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단편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이 부족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상승장에 모두들 큰 수익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